첫 번째 달려보죠. 예, 수천 수만 번 후회입니다. 자, 가수 제시 저희가 이 사건 처음 방송하고 벌써 한 2주 가까이 됐어요. 방송 직후 1차 사과문이 올라왔고 경찰에 또 출석했고 하지만 가해자의 행적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고. 자, 그런데 어제 늦은 밤에 제시의 두 번째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네, 제시가 어제 두 번째로 2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문을 낸 지 12일 만에 올린 건데요. 처음 사과문에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가해자는 처음 본 사람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가해자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잘못된 행동, 태도, 무대응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게 제 책임이고 한 번 더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제시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도망간 가해자가 꼭 죗값을 치르도록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팬들의 마음도 다시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시 씨가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 가해자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실은 그 사과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또 팬들의 마음을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훔치고 하이파이브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두 남자, 안쪽에 세워진 오토바이로 고고. 자, 그런데요, 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막 살펴보더니 벼랑간, 야야, 지훈아, 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러고는 배달통도 뒤져보고요. 올라타보기도 하네요. 자, 뭐 하려고요? 자,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더니 부릉부릉 라이트 켜고요. 자, 그러더니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양 변호사님, 스쿠터 훔치면서 좋아 죽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미성년자입니다. 옷차림새만 봐도 저 블러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게 보이죠. 지금 이거는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저 오토바이 잃어버리신 분이 제보를 한 건데요.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배달도 직접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 오토바이가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건데 하필이면 저때 이제 오토바이 스마트 키를 대시보드에 깜빡하고 놓아둔 아이고. 건데 그걸 저를 애들이라고 부를게요. 애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훔쳐간 거예요. 지금 CCTV 화면이거든요. CCTV가 있는데도 뭐 얼굴을 가린다거나 그럴 생각조차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 얼굴 고스란히 다 찍혔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근데 경찰에서 지금 다른 일이 좀 많이 밀려 있다고 직접 찾아 나서지는 말라라고 하는데 너무 좀 생기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에 또 저 영상을 올리셨는데 예. 저희도 못 보여드리잖아요, 얼굴. 예. 커뮤니티에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또 내리셨답니다. 에이, 뭘 훔치든 우리는 미성년자 아니야. 판사 앞에서 반성하는 척 눈물 연기 좀 하고. 아이, 그럼 그냥 봐줘. 괜찮아. 그렇잖아요, 박 변호사님. 자, 그게 문제예요. 같은 아파트에 이런 류의 범죄가 유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청소년이에요. 그 중에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미성년자, 처벌이 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처럼 이렇게 시동 걸린 오토바이 훔쳐 타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지금 말씀처럼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찾아야 되는데 만 올렸다가는 또 본인이 범죄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어떻게 나중에 오토바이를 찾게 되냐 하면 예. 오토바이가 이상한 곳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사고를 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토바이 많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더 발생한 상황 그 이후에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유 없이 퇴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가 슝슝 행인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바로 그때 자전거를 향해서 냅다 타액을 퇴! 침을 정통으로 맞은 라이더 자전거 돌려서 침 주인에게 가는데요. 자,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자전거 가는데 침을 뱉다가 나 침을 안 뱉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그거 자동차로 내쳤는데 지금 쳤다고 지금 말을 많다고 나가지고 그쪽이 잡았잖아요. 아니 침을 뱉으니까 와서 아니 침을 안 뱉었다는데 정신 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래 경찰서 가자고. 전화 이거 네가 전화하라고. 아니 경찰 전화하라고. 자, 며칠 전 전해드린 한강 연쇄 날아차기범도 그렇고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자전거, 오토바이에 블랙박스 다 달려 있어. 딱 잡아뗄 수가 없어. 딱 걸렸어. 네, 제보자께서는 포항의 철길숲 공원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렇게 뛰어오던 남성이 딱 멈추더니 그냥 침을 뱉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침을 뱉었고 왜 침을 뱉냐라고 따지니까 침 뱉은 적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더니 나중에는 폭행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라, 도리어 화를 내서 결국에는 경찰을 불렀는데 이 경찰하고도 실랑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런. 자, 물론 일부 폭주하는 자전거족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셨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보자님. 자, 또 그렇다고 무슨 경우가 있더라 침을 뱉으면 쓰겠습니까? 자, 침을 뱉는다는 거는 사실은 모욕적인 행동을 주는 거거든요. 침 맞아서 뭐 아프거나 뭐 큰 어떤 타격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지금 왔는데요. 이 침을 뱉은 건 확실한데 이 침의 위치라든지 침의 그 부분이 신체 유형력 행사, 폭행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갑니다. 그래 가다가 고개가 아, 탁 침 저 아유 그냥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공개는 안 되죠. 일단 침 뱉은 거는 아니, 맞고요. 고개를 돌렸잖아. 네, 침 뱉은 걸 맞는데 그게 어떤 신체 유형력 행사, 폭행까지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고 민사소송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이거 보도 이 날라차기 사건 우리 보도 봤잖아요.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의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가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뭐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요즘 왜 이러죠, 진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발바닥에 콕입니다. 역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건물 옥상입니다. 자, 보시면요. 군데군데 반짝반짝 작은 별. 자, 빛나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어이? 뾰족한 압정? 세상에 누군가 압정을 살포한 바람에 내 신발에도 콕 저렇게 박혀 있고요. 심지어 우리 집 댕댕이 발바닥에도 콕. 아, 글쎄요. 이거는 누군가 작정하고 뿌려댄 것 같은데? 네, 이 압정들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는 옥상이 개방이 돼 있고 주민들이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보자도 1년 전부터 매일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가 잠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갔다가 이 관리소장이 옥상 바로 밑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제보자는 옥상에 갈 때 좀 목줄을 채워서 반려견이 못 뛰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8일 아침에 누군가가 다른 주민들이 내놓은 짐을 모아가지고 옥상 입구를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이 제보자가 민원을 넣었더니 관리소장이 이전에 민원을 넣었던 주민에게 치우라고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게 다 치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입구부터 아까 보신 것처럼 바닥이 반짝반짝하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다 전부 압정이었던 겁니다. 아, 양 변호사님. 뭔가 이거 냄새가 스멜. 예, 냄새가 날 뿐더러 저 옥상에서 뭐 소음을 항의할 만한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쪽에 옥상 쪽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 진정을 했던 집에 찾아가는데 마침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제보해 주신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로 사람들이 가는 게 사람들 많이 활동 오전 시간대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올라가면 5, 6분 정도 머무르다가 오고 들으신 것처럼 목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서 정말 황당하다는 건데 글쎄 저 정도면 상해미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 다치라고 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그러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다치든 말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 차 빼앗은 친정 오빠인데요. 우리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남편을 잃은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전부터 가지고 싶어 하던 차가 있어서 꼭 사주고 싶은 마음에 보험금을 가불을 했습니다. 새 차를 뽑던 날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차를 닫고 애지중지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병이 악화되면서 한 달도 못 타고 병원 창문 너머로 주차장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맨날 병실에서 차키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런데 친정 오빠가 대뜸 찾아오더니 내 차가 오래되는데 네 남편 차 좀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행복을 내주기 싫었지만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서 친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빠는 남편 차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절대 다시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먼 타지로 이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친정에 차를 팔고 그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샀을 때 분명히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만 보내주는 거예요. 좀 미심쩍긴 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정 오빠가 아직도 제 남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처음 받았던 번호판도 그대로 두고요. 차를 팔았다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굳이 투병 중인 사람의 차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차를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터무니없는 값을 보낸 친정 오빠.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정 오빠입니다. 야, 상희야, 누가 들으면 내가 시한부 매제 뒤통수 치고 차 가로챈 걸로 오해하겠다 너. 그때 너 허락 받았잖아 내가. 그리고 조카들 돌봐줘서 고맙다고 너도 선뜻 빌려줬잖아. 상희 너 면허도 없는데 매제도 없고 지금 기껏 산차 신주 딴지 모시듯이 주차장에 놔두기만 할 거야? 나 참. 야, 그리고 내가 날로 먹었어? 감가상각 감안해서 차값 줬잖아 동그라미. 제 열연에도 이게 미치지가 않는 겁니까? 다음은 사연자 여동생입니다. 지열 오빠 매제 뒤통수 치고 가로챈 거 맞아. 최소한 내 심정은 그래. 아니 우리 그이가 평상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보면서 웃던 거 생각하면 내가 오빠 진짜 한 대 패고 싶어. 정도껏 했어야지. 그리고 어물쩍 그거 먹으려고 해? 그리고 팔았다며. 왜 아직도 그걸 타고 다니는데 왜 거짓말하는데? 왜 차값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X? 박 변호사님. 사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빠가 이러면 됩니까? 오빠 맞아요. 일단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처남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쓰세요. 뭐 이럴 때도 사실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요. 거짓말 부분이 가장 나쁩니다. 차 가져가 가지고 팔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썼다는 거, 돈도 감가상각 되면 가져간 그 돈으로 가져가 줘야죠. 어떻게 스스로 감가상각해가지고 줍니까? 완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모로 이래 사는 오빠, 이 오빠입니까 이게? 예, 진짜. 예, 오빠예요. 박 변호사님 화나셨어요, 박 교수님. 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 차가 그냥 차도 아니고요. 정말 이 남편의 유물이고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고 정말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뭐 또 슬픔이고 아픔이고 막 이런 차인데 이런 차를 그냥 본인 데이트에 쓰시고 네, 그냥 뭐 돈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동생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공감을 못 해주시는 오빠죠.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에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이 남편분이 시한부로 계시면서 진짜 뭐 마지막 입새 마냥 그 주차장에 나 있는 차를 보면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셨다는 게. 예, 그리고 그 차를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건강이 좀 나아져서 그러니까. 좀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한 번쯤 더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기를 그게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저 앞서 박 변호사나 박 교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심지어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저 차 명의 변경은 제대로 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고사란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대포차처럼 운영을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해요. 이거 교통범칙금 이런 것도 안 내고 했을 수도 있고 사고 나면 잘못하면 또 그 책임 또
망인의 걸 그대로 해서 오히려 또 동생에게 또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번호판 그대로 쓴 걸로 봐서는 명의 변경 안 한 것 같아요. 헉, 아 진짜 그것도 좋은 예, 포인트네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거. 자, 백자연 아나운서. 저도 이런 차를 어떻게 애초부터 빌려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가족분들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연자분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정말 이걸 뒤덮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봉우리님, 오빠가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도둑이네요라고 하셨고요. 송영준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나님도 친오빠 정말 못됐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